조선시대 가을 바람이 분주하게 스쳐 지나가고 단풍잎이 흩날리는 남산자락 아래에는 항상 사람들로 붐비는 장터가 열렸다. 상인들의 외침, 닭 우는 소리, 도축칼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인 그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바로 점치면 백발백중이라. 소문난 긴 수염의 점쟁이 명두석의 점과의 좌판이었다. 매일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고 저마다 자신의 운세가 밝혀지기를 잔뜩 기대하며 기다렸다. 그날 아침 점집 앞에는 세 사람이 서 있었다. 첫 번째는 한대곤. 키만 멀대처럼 크고 몸은 삐쩍 마른 데다 40이 다 되어가도록 장가도 못 간 남자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까다로워서 그렇다 했지만 정작 본인은 내게는 아직 인연이 안 온 것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대곤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스승님, 제 인연은 언제쯤 나타나겠습니까? 명두석은 대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턱을 한번 치켜들고는 부드럽게 웃었다. 좋은 소식이로다. 아주 좋은 소식. 올해 안에 반드시 인연을 만나게 될 것이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되고는 설날 선물 받은 아이처럼 깡총깡총 뛰며 난리가 났다. 장터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아무에게나 자랑을 늘어놓자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대곤은 원래 누가 조금만 좋게 말해도 하늘을 나는 사람처럼 들떠버리는 성미였다. 두 번째로 나선 이는 젊은 선비 최진무. 깔끔한 벗을 입고 곧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올라갈 준비를 하던 참이었다. 그는 공손히 허리를 굽혀 물었다. 스승님, 올해 제 과거 운이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명두석은 그의 골상과 태도를 유심히 살피고 몇 가지 고향과 집안 사정을 묻더니 전패 위에 손을 얹었다. 그러다 눈빛이 환해졌다. 자네는 상이 곱고 숨길도 막힘이 없네. 올해 반드시 급제할 뿐 아니라 어쩌면 장원까지 노릴 수 있겠구나. 진무는 봄 햇살을 본 듯 얼굴이 환해졌다. 연신감사 인사를 하며 허리를 굽혀 절을 했다. 장터 사람들도 저 친구 복이 있네. 저런 상이면 잘 될 만하지. 라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드디어 세 번째 사람의 차례가 되었다. 그 순간 점막 주변의 공기가 묘하게 가라앉았다. 그는 이 근방에서 가장 성질이 고약하기로 유명한 도살업자 백근호였다. 팔뚝은 굵고 햇빛에 그을린 피부에 늘 생고기의 냄새가 배어있는 사내였다. 앞에 두 사람이 잇따라 좋은 말을 들은 탓에 근호는 입가에 웃음을 가득 띠며 말했다. 오늘은 운수가 좋군. 내 것도 틀림없이 대길이겠지. 근호는 쿵 하고 앉으며 턱을 치켜 세웠다. 자, 올해 내 운세를 한번 봐주시오. 명두석은 그의 얼굴을 보다가 피비린내가 스며든 굵은 손을 보고는 눈빛이 조금 어두워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며 말했다. 그대는 살기가 너무 짙다. 오래 도살일을 하다 보니 원기가 몸에 붙었구나. 내가 보기엔. 근호가 눈살을 찌푸렸다. 보시기엔 뭐요? 똑바로 말해보시오. 점쟁이는 점패를 다시 눌러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점괘대로라면 올해 말 큰 화가 닥쳐 목숨을 잃을 수 있네. 근호의 눈이 부릅떠졌다. 올해 말? 지금이 11월인데. 그럼 다음 달에 죽는다는 말이오? 명두석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순간 근호는 번개처럼 책상을 쾅 하고 내리쳤다. 점패가 사방으로 튀었다. 이 노인네 미쳤나? 내가 멀쩡하고 튼튼한데 무슨 죽는 소리야. 감히 나를 저주해? 명두석이 얼른 변명하려 했다. 나는 점괘에 따라. 점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근호는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져 책상을 발로 걷어차며 뒤엎었다. 그리고 천둥 같은 주먹으로
명두석의 가슴을 세게 내려쳤다. 점쟁이 노인은 그 자리에서 푹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장터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 누군가는 관리에게 달려가고 누군가는 쓰러진 점쟁이를 부축했다. 근호는 노인이 쓰러진 것을 보고서도 화가 풀린 듯 씩 웃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둠 속으로 걸어가 버렸다. 점쟁이의 아내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울부짖으며 곧바로 관에 달려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관에서는 즉시 포조를 보내 백근호를 붙잡아 결박한 뒤 감옥에 가두었다. 공청에 끌려온 근회에게 관리는 차갑게 말했다. 점쟁이가 정신을 차리면 그 후에 너의 죄를 정하겠다. 근호는 칠흑 같은 감옥 속에서 분통을 터뜨리며 욕만 퍼부었다. 주먹 한 번 휘둘렀을 뿐인데 이게 뭐 이렇게 큰일이야. 날이 갈수록 그는 어둠 속에서 화도 나고 불안도 쌓여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벽에 등을 기대 앉아있던 근호는 2명의 간수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다. 야, 소식 들었냐? 며칠 전 그 젊은 선비 최진무, 과거에서 장원급제했다더라. 이젠 벼슬하러 고향으로 내려온대. 그러게, 떠나기 전에 명두석 점쟁이가 반드시 급제한다고 했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근호의 등골이 서늘하게 식어 내려갔다. 최진무, 그날 2번째였던 그 녀석이잖아. 점쟁이가 합격한다고 했고 진짜로 합격을 했단 말이야. 그의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목이 콱 막힌 듯 침을 삼키며 그의 심장은 북처럼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다. 저 말이 맞다면 나에게 한 말도 틀릴 리 없겠지. 그가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그때 한 아전이 급히 달려왔다. 관에서 새 명령이 내려왔다. 근호는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아전은 장부를 펼쳐들고 또렷이 읽어 내려갔다. 점쟁이 명두석이 금일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백근호 너를 고의 살인죄로 단죄한다. 내일 새벽 형장 앞에서 즉시 차명을 집행한다. 근호의 얼굴은 종이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아니, 딱 한 달 만에. 정말로. 그는 울음을 터뜨리며 차가운 쇠창살에 이마를 박았다. 잠깐 화가 났을 뿐인데, 그냥 한 대 때렸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뼈를 태우듯한 후회가 밤새도록 그를 괴롭혔다. 이튿날 아침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아 있었다. 근호는 동문 밖 형장으로 끌려갔다.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어 수군거렸다. 저것 보게, 점쟁이 말 무시하더니 결국 이렇게 되었구먼. 근호는 말뚝에 묶인 채 온몸을 떨었다. 마지막 순간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내가 조금만 덜 성내었더라면. 북소리가 울리고 무거운 칼날이 번쩍 치켜 들렸다. 그리고 한순간에 평생 분노에 휘둘렸던 한 사내의 삶이 끝났다. 그 사건은 남산 일대에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씁쓸하게 전했다. 점쟁이 말이 맞았느냐 틀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성질 때문에 스스로 재앙을 불러온다는 사실이 더 무섭다고. 그리하여 마을 비석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졌다. 한순간의 분노가 한평생의 후회를 부른다. 그 후로 이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지며 누구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한 번쯤 뒤돌아보게 만드는 교훈이 되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해가 질 때까지 논에서 일하던 도우는 마을 친구들에게 끌려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있는 술집으로 향했다. 상에는 옥수수술 몇 병과 조금의 구운 고기, 그리고 누가 증명해 줄 수도 없는 허풍 섞인 이야기들만 가득했다.
늘 그렇듯이 도우는 얼굴이 잘 익은 감처럼 새빨개질 때까지 마시고 다리는 휘청거리면서도 누구네 집소가 더 멋지냐는 쓸데없는 논쟁을 이어갔다. 술집 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거의 돌아간 뒤에야 도우는 집에 아내와 어린 딸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라도 된 듯 손을 휙 내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리면서도 남은 세 친구에게 과장되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다. 이달 들어 벌써 29번째 술자리였다. 그날 밤 하늘리는 밝은 달빛에 잠겨 있었다. 선선한 바람이 초가집 사이를 스치고 풀벌레 소리가 고요한 공기 속에 퍼졌다. 누구라도 오늘은 아무 일도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평온한 밤. 하지만 이 작은 마을은 예로부터 겉보기만 평온할 뿐 속은 늘 사건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마을로 들어오는 흙길 위로 한 남자가 비틀비틀 걸어오고 있었다. 중얼중얼 노래를 부르다가는 길가로 넘어질 뻔하기도 하는 모습. 바로 김도훈. 체격은 평범하지만 술만 들어가면 누구보다 독한 농부였다. 착한 사람으로 소문났지만 술 취한 머리는 남들보다 몇 박자 느린 편이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달만 뜨면 꼭 이렇게 말했다. 아, 또 도훈이가 새벽까지 마시는구먼. 집 대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도훈은 온 마을이 다 아는 자신의 의식을 시작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마치 옆 고을에 있는 아내에게도 들리게 하려는 듯 소리쳤다. 여보, 나 왔어. 보고 싶었어. 사랑해. 얼른 문 좀 열어줘.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 대답이 없었다. 매일 들리던 잔소리도 없었다. 조용히 좀 해. 애 자잖아. 라고 투덜대던 목소리도 슬리퍼 끌고 나오는 소리도 없었다. 도우는 몇 초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철학자 흉내라도 내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 졸린가 보지. 오늘은 좀 늦긴 했네. 달이 머리 위로 넘어갔으니. 그 순간 끽, 집 안쪽에서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 낯선 남자가 걸어 나왔다. 도움보다 조금 젊어 보이고 밤중인데도 잘생긴 얼굴이 또렷이 보일 정도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남자는 웃옷도 입지 않은 채 단단한 근육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낯선 남자는 도훈을 보자 두 눈을 휘둥그레 뜨며 벌벌 떨었다. 그리고 번개처럼 달아났다. 도망치기 전 그는 뒤돌아보며 이렇게 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합니다. 들켜버렸네요. 술에 잔뜩 취해 있던 도훈은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한 방울도 마시지 않은 사람처럼 또렷해졌다.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이 손끝까지 전해졌다. 머릿속에는 단 한 문장만 울렸다. 아내가 바람났다. 얼굴은 술이 아니라 분노로 붉어졌다. 손은 꽉 쥐어지고 다리는 떨렸지만 그래도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열자 그는 아내가 울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방 안의 모습은 그의 예상과 전혀 달랐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아내 한선화는 4살 난 딸을 품에 안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지쳐 보였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한밤중 외도 같은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도우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아내를 보고 아이를 보고 그리고 조금 전 달아난 남자를 떠올렸다. 묻고 싶었지만 아내가 지친 얼굴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그냥 조용히 문을 닫고 아내 옆에 앉아 잠이나 자자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겨우 3분이 지나자 피가 다시 끓어올랐다. 설마 진짜 내가 봉을 당한 건가? 왜 상반신도 안 입었지? 왜 나보자마자 도망친 거지? 아무 일 없었으면 저럴 리가 없잖아.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났다. 화가 날수록 더 잠이 오지 않았다.
결국 그는 벌떡 일어나 다시 술집으로 뛰어갔다. 아직 친구 셋이 남아있을 곳으로. 밤은 깊었지만 오래된 술집은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마치 새로운 손님을 맞을 준비라도 한 듯. 도은의 새 친구도 아직 자리를 지키며 헤어질 생각이 없어 보였다. 도은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자리에 털썩 앉더니 집에서 발라의 남자가 뛰쳐나왔다며 전후 사정을 죄다 털어놓았다. 돼지고기 장수이자 성질 급하기로 유명한 정갑수는 들고 있던 잔을 쿵 내려놓으며 고함쳤다. 이건 100% 바람이야. 당장 집에 가서 머리끄덩이 잡고 따져. 내가 너였으면 진작에 두들겨 패서 정신 차리게 했을 거다. 그런 못된 여자가 어딨어. 이번엔 부잔데 처첩 많은 영식이 손을 휙 내저었다. 아내라는 게 애까지 있는 약한 여자잖아. 너무 몰아붙였다간 더 큰일 나. 게다가 네가 늘 집을 비우니 외롭기도 했겠지. 그건 네 책임도 있어. 그 틈에 군수 박재봉이 괜히 기침을 한번 하며 가장 점잖은 척 말했다. 우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오. 혹시 도둑일 수도 있지 않겠소? 그러자 두 사람이 동시에 박장대소했다. 도둑이 그렇게 잘생겼겠어? 그것도 우통도 벗고 집 안에서 나오냐? 도은이 집에서 나오는 걸 보자마자 줄행랑까지 치고. 하하, 도둑? 에이, 말도 안 돼. 그 말을 들은 도은의 속은 술보다 먼저 끓어올랐다. 그러나 곧 기운이 쑥 빠졌다. 그는 본래 아내에게 순한 남편이었고 문제를 크게 만들 용기도 없었다. 결국 그는 시무룩해진 얼굴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아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문 앞 마루에 돗자리만 깔고 누웠다. 밤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잠은 도통 오지 않았다. 차츰 다음 날 아침 그는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나온 남자에 대해 물었다. 딸에게 먼저 물었다. 어젯밤에 낯선 아저씨 온 적 있어? 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니에요. 어제 엄마랑 저랑 일찍 잤어요. 이번엔 아내에게 물었다. 어제 누구 집에 왔어? 아내는 어이가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누가 온다고 그래? 술 취해서 헛것 본 거 아냐? 근데 왜 어제 침대 안 들어오고 대문 앞에서 잤어? 도우는 멍해졌다. 아내도 아니라 하고 딸도 아니라 하고 그럼 그 우통 벗은 사내는 누구였단 말인가? 왜 자기 집에서 나온 거지? 그날 이후 도은에게 이상한 공포가 생겼다. 술만 마시면 아내가 집에서 또 어떤 남자와 이런 상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거의 술을 끊다시피 했다. 밤늦게까지 마시고 집을 비우는 일도 완전히 없어졌다. 그리고 낯선 남자가 도은 집에서 뛰쳐나온 그 보름달 밤 이후로 하늘리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물보다 술을 많이 마시던 김도은이 갑자기 강아지처럼 얌전해졌고 매일같이 제일 먼저 집으로 돌아오고 심지어 잠들기 전엔 씻고 누울 정도로 달라진 것이다. 아무리 친구들이 끌어도 술집에 오지 않았다. 그러자 친구들은 혀를 찼다. 저거 완전 멘탈 나갔네. 여편네한테 딱 걸리더니 정신이 반쯤 나갔어. 하늘리 사람들도 입을 벌렸다. 세상에 김도은이 술을 끊다니 이건 나라가 뒤집힐 징조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그의 아내 한선화였다. 또 다른 밤 달빛이 마을 위에 은빛처럼 쏟아지던 날이었다. 그날도 친구들은 온갖 핑계를 대며 도은을 술집으로 끌고 가려 했다. 누군가는 아픈 척하며 마음 좀 풀자고 하고 누군가는 새로 담근 술이 있다며 유혹하고 심지어 술집 주인의 생일이라면서 억지 명분까지 들이밀었다. 선화는 그런 남편이 친구들 앞에서 제대로 거절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끌려가는 걸 보며 결국 한 달에 하루 정도는 보내줘야겠구나 싶어 고개를 끄덕였다.
도은의 뒷모습이 대나무 숲 너머로 사라지자 선화는 잽싸게 겉옷을 걸치고 작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다. 향한 곳은 마을 어귀의 우물. 밤이면 아무도 오지 않는 조용한 곳이었다. 우물가에 서서 주변을 살핀 뒤 선화는 아주 작게 외쳤다. 이술령, 나와요. 그러자 우물 뒤편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바로 그날 밤 우통 벗고 도은의 집에서 튀어나갔던 그 잘생긴 사내였다. 오늘은 단정히 옷을 차려입고 머리도 가지런히 묶어 마치 과거 보러 가는 선비처럼 말끔했다. 술령은 허리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부인께서 저를 찾으신 이유가... 선화는 보자기를 열어 은화 10냥을 꺼냈다. 당시 마을 사람에게는 절대 적지 않은 돈이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하며 돈을 건넸다. 수고비예요. 당신 덕분에 남편이 술을 끊었어요. 전에는 한 달이면 30날을 마시더니 이제는 겨우 하루만 마셔요. 술령은 돈을 받으며 얼굴까지 붉어졌다. 그날 저도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남편분이 잡기라도 하면 제 목숨이 위험할까봐 있는 힘껏 달아났어요. 선화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야 진짜 같지. 남자란 게 자기 집에서 자기보다 잘생기고 그것도 우통 벗은 사내가 튀어나오면 누가 안 놀라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계획이 너무 완벽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사실 술령은 원래 마을에서 품을 팔며 지내는 청년이었다. 젊을 때는 마을 노름에서 연극도 했기에 눈에 띄게 준수한 외모에 연기까지 능했다. 그걸 본 선화가 우통 벗은 외간 남자 연극을 부탁했고 그 한 번의 장면이 도운을 술에서 떼어놓는데 큰 효과를 낸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 도운은 술독에 빠진 남자가 아니라 집을 챙기고 아내와 아이를 챙기는 모범 남편이 되었다. 선화는 자기 집의 희미한 등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남자라는 게 가끔은 한번 제대로 겁만 주면 정신이 번쩍 들지. 그 시각 술집에서는 친구들에게 억지로 잔을 넘기던 도운이 갑자기 몸서리를 치며 혼잣말을 했다. 이상하네. 왜 또 그 우통 벗은 남자가 떠오르지? 큰일이다. 이러다 진짜 집도 아내도 다 잃겠다. 슬슬 핑계대고 얼른 집에 가야겠는데